네, 저는 지금 고속버스 안입니다. 현재 시각은 4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오후. 제가 이렇게 버스에 몸을 싣게 된 이유는 이번 방송이 아마 모든 요일의 여행의 마지막 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행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래도 여행 에세이인데 끝까지 방구석에서만 읽다가 끝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정말 지난번에 한산도에 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그 당시 에피소드의 제목은 갑자기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여행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나왔었는데 이번엔 정말 대책 없이 너무 급하게 나와버려서 뭔가 제대로 잘 될지 좀 의문이 생기네요. 지난번엔 버스 안에서 제 사적인 이야기들, 수다들을 좀 떨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가는 곳은 강릉이고요. 왜 강릉에 가는지는 역시 이번에도 강릉에 도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새롭게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제 주위의 분들이 다 이어폰을 꽂고 계셔서 그래서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한번 모든 요일의 여행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에피소드를 이 버스 안에서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건 저한테는 도전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버스 안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버스 안에서 글을 읽으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체기가 올라오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근데 지난번하고 상황이 약간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탄 버스가 우등 버스가 아니에요. 일반 버스입니다. 네. 일부러 버스 승객이 적은 차를 탄다고 차 시간도 좀 늦게, 원래 4시 정각에 버스가 있었거든요. 우등 버스, 그리고 강릉 직행 버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좌석이 거의 예약이 꽉 차고 남은 좌석이 몇 자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많은 차 안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책을 읽는데 부담이 있으니까 일부러 30분 뒤에 출발하고, 그리고 이 버스는 지금 강릉으로 바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버스인데 제가 일부러 이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매표구에 있는 직원도 상당히 의아해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버스가 일반 버스다 보니까 그 창가 쪽에 공간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 외경을 카메라로 잡으면서 읽는 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폰을 내려놓고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요일의 여행, 김민철, 출판사 북라이프. 나의 무능한 여행 짝꿍. 내 여행의 단짝은 외로움이었다. 생애 첫 여행, 외로움과 같이 떠날 수 있어 운이 좋다 느꼈다. 친구와 함께였다면 분명 내 여행을 돌보지 못했을 테니까. 가보고 싶었던 미술관에서 친구가 하품만 해도 나갈까? 라고 물었을 게 분명했다. 먹고 싶었던 음식 앞에서도 친구가 난 별로 생각 없는데?
라고 말하면 그럼 나도 됐어 라며 돌아설 게 분명했다. 상대의 기분에 너무 쉽게 좌지우지되는 나였다. 그 사실을 진작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혼자여야 했다. 혼자일 때 외로움은 드물게 찾아왔다. 자주가 아니라 드물게. 그마저도 수첩 한 페이지 끄적이면 커피 한 잔 마시면 순식간에 사라졌다. 혼자라 생각이 많았고 혼자라 그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많았다. 무섭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내 대답은 하나였다. 아니요. 겁도 없고 외로움도 드물고 혼자가 편한 나는 그런 여행자였다. 혼자 여행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다가왔다. 손만 들어도 지금 터널이어서 잘 안 보입니다. 잠깐만요. 손만 들어도 히치하이킹이 가능했다. 멍하니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으면 할머니들이 먹을 걸 나눠줬다. 밥을 사주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한 무리의 소녀들을 이끌고 섬으로 여행을 온 선생님은 혼자 다니는 나를 딱하게 여긴 건지 가는 곳마다 나까지 데리고 다녀줬다. 그 밤 그 선생님이 예약해 놓은 민박집의 주인 할머니는 방을 같이 쓰자고 말했고 숟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된다며 밥까지 차려주셨다. 그 겨울에 남해의 별미를 나는 염치도 없이 잘 받아먹었다. 외국 사람들도 혼자인 내게 친절했다. 집으로 초대한 할머니도 있었고 밥을 사준 사람들도 있었다. 유난히 내가 불쌍해 보였던 걸까? 알 수 없다. 어쨌거나 혼자는 내 여행의 단단한 코트였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벗고 싶지 않은. 도쿄의 친구 집에서 오래 머무를 때 또 다른 친구들이 합류했다. 친구 집에 4명의 여자가 복작복작 모였다. 낯선 땅에서 친구들을 만난다는 건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골목 선술집에 서서 술을 마시고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던 밤이 생겼다. 교회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아무 곳에나 내려서 해가 질 때까지 후지산을 보며 술을 마셨던 일요일도 생겼다. 한 명은 커피 전문가였기에 그 친구 덕분에 맛있는 커피의 기억도 생겼다. 함께 여행하는 것도 꽤 괜찮은 일이었다. 아니, 즐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폭발해버렸다. 누군가 늑장을 부리며 준비한 것에서, 아무도 오늘 어디 가고 싶은지 고민하지 않는 것에서, 나만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리하여 낯선 길을 헤매며 나만 목적지를 찾고 있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에서, 정말 사소해 먼지 같은 것들에서 나는 폭발해버린 것이다. 가이드가 아니면서도 가이드 짓을 버리지 못한 건 정작 나인데, 아무도 그걸 내게 요구한 사람은 없는데, 친구들은 눈치채지도 못하는 배려 덕분에 결국 나를 위한 여행이라기보다는 남을 위한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어느 순간 뱃속에 자리를 잡더니 마음까지 단숨에 사로잡아서 나를 폭발하게 만든 것이다. 가장 늦게 도쿄에 도착한 친구가 가장 먼저 알아챘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행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까지도 친구는 간파했다.
커다란 공원에 도착해서 친구는 철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 혼자 여행해. 혼자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괜찮아지면 전화해. 라고 등 떠밀었다. 나는 굳어진 얼굴로 나무 그늘 아래로 가서 mp3를 귀에 꽂고 수첩을 폈다. 밤나무 냄새가 너무 지독했는데 그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혼자 떨어져서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점점 화를 떠나보냈다. 2시간쯤이 지나서야 나는 간신히 회복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누군가와 같이 여행하기에 꽤나 부적합한 인간 부류라는 걸. 이제 진짜 여행은 혼자만 떠나야겠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짐을 깨야만 했다. 신혼여행을 혼자 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신혼여행지는 정해두었다. 아일랜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신혼여행을 준비했다. 론리 플래닛 아일랜드판을 사놓고 영어만 빽빽한 그 책을 아침 저녁으로 정독했다. 네, 론리 플래닛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가이드, 여행 안내서를 출판하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나온 책자를 론리 플래닛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전 여행에 대해서 잘 몰라서 론리 플래닛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 글 덕분에. 그래서 예전에 그 배낭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론리 플래닛이라는 잡지를, 책을 많이 애독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왠지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론리 플래닛 아일랜드판을 사놓고 영어만 빽빽한 그 책을 아침 저녁으로 정독했다.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디를 가야 우리가 좋아할지 끝없이 상상하며 꼼꼼히 준비했다. 그리고 결혼하기 일주일 전 나는 저녁을 먹다가 남자친구에게 물었다. 근데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가는지 알아? 아, 맞다.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 그랬어. 신혼여행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다니. 나는 침착하게 아일랜드 지도를 펼쳐들고 설명을 시작했다. 보통은 더블린에서 여행을 시작하지만 나는 아일랜드의 서쪽이 궁금하므로 골웨이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뒀다. 딩글이라는 도시가 특히 궁금하므로 숙박을 이틀 예약해두었지만 혹시 너무 마음에 든다면 하루 더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이후의 하루는 일정에서 비워뒀다. 그때 딩글이 마음에 안 든다면 갈 수 있는 후보 도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등등. 설명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딱 한마디만 했다. 잘 따라다닐게요. 아, 맞다. 이런 사람이었지. 삐질삐질 웃음이 나왔다.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길치, 방향 감각도 제로. 3년을 매일같이 다닌 길 위에서 다시 길을 물어보는 사람. 매일 오가는 학교와 집인데 수시로 지하철을 잘못 타는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곳에서 내려버리는 사람. 여행에 적합한 어떤 감각도 탑재하지 못한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심지어 여행 욕구도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연애할 때 내내 물어봤지만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어떤 나라가 궁금하다거나 거기 가보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TV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늘 흥분 모드로
우리 나중에 저기 가볼까? 라는 나에게 이라는 대답만 남기는 사람. 여행하기 몇 개월 전부터 여행 준비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아는 나에게 봐야 할 것도 가야 할 것도 먹어야 할 것도 없는 남편이 생겼다. 외로움의 자리를 대신할 나의 새로운 여행 짝꿍이 생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행 짝꿍은 무능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기차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라고? 라고 물으면 한참 생각한 후 간신히 그 도시 이름을 말할 정도로 무식이 넘쳤다. 일주일이나 머무른 도시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물어서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를 목청껏 외치고 싶게 만들기도 했다. 한참 낯선 거리 위에서도 이제 집에 다 온 거지? 라고 말을 해서 나를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다. 목적지를 정하는 것도 내 목, 지도를 보는 것도 내 목, 그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도 내 몫이었다. 그 밖의 소소한 것들이 모두 내 몫이었다. 딱 한 번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냐는 질문에 전주 여행을 선물해달라는 답을 했다. 대신 모든 준비는 남편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다. 손이 근질근질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았다. 왜? 남편이 준비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전주 여행 정보를 줬지만 흘려들었다. 왜? 이번 여행은 남편 몫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났더니 남편은 아프기 시작했다. 부랴부랴 숙소에 들어가서 열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는 남편을 간호했다. 그때 알았다. 여행 준비 같은 건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건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그게 나의 운명이라는 걸. 프랑스를 여행할 때의 일이었다. 작은 민박집에서 나와 도시로 가는 기차 안에서 열쇠를 발견했다. 민박집 아저씨에게 반납해야 하는 방 열쇠가 내 바지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아침에 민박집 아저씨가 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오늘 오후엔 이탈리아 커플이 오기로 했어. 열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돌려줘야 돼.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내가 열쇠를 가져와 버린 것이었다. 우편으로 붙일 수도 없고 모른 척 돌아설 수도 없고 방법은 하나였다. 내가 직접 다시 갖다 주는 것. 다음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돌아가는 기차표를 샀다. 남편이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기차값이 2배잖아. 여기서 기다려. 돌아왔더니 남편은 기차역 안 헤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게 우리다.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다. 여행지에서는 철저한 감호장제. 모든 건 내 뜻대로, 모든 건 내 주도하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해결. 그리고 그 감호장제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건 남편이다.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남편은 잘 따라다녔다. 어딜 가든 싫다는 내색 한 번 한 적 없이 충실하게 따라다녔다. 오히려 나보다 더 좋아할 때가 많았다.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좋았다. 혼자였을 때 차마 들어가지 못했던 식당 앞을 지날 때였다. 예전에 혼자 여행 왔을 때 저기를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었어. 근데 이상하게 저기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 이야기에 남편은 그럼 지금 가자 라고 말했다. 대단치도 않은 맛이었지만
왜 그땐 혼자 여길 못 들어왔을까 의아했지만 오래 묵었던 억울함이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좋은 걸 보고 흥분할 때 옆에서 같이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좋았다. 미술관에서는 서로가 발견한 것들을 나누며 각자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합쳤다. 혼자 여행할 땐 이걸 그가 보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수없이 생각했는데 같이 여행하니 그런 생각 자체가 사라졌다. 그냥 지금 같이 보며 같이 좋아하면 된다는 건 참으로 간단한 행복 공식이었다. 낯선 곳에 밤늦게 도착해서 너무 당황하지 않은 것도 익숙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였다. 낯선 숙소를 순식간에 익숙한 장소로 만들어준 것도 익숙한 사람 덕분이었다. 남편은 언제나 내가 정한 숙소를 최고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언제나 내가 정한 여행지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의 여행 호흡이 최적의 호흡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 어느 순간 나는 내 여행에 가장 충실한 지지자를 얻게 된 것이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25분인데요. 너무 어두워졌네요. 지금 버스 안에서는 더 이상 책을 못 읽을 것 같아요. 제 자리 위에 있는 등을 켜보려고 했는데 등이 고장났는지 켜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야맹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보통의 사람들도 읽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빛의 양이라 나머지는 바닷가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인다면요. 네, 지금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요즘 무척 해가 하루가 다르게 짧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긴 한데 이게 짧아진 해 때문인지 아니면 그래도 산간지방이어서 더 빨리 이렇게 어두워진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날이 흐리고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어느 순간 나는 내 여행에 가장 충실한 지지자를 얻게 된 것이다. 가장 최근 여행에서의 일이었다. 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피엔자에 가고 싶었다. 가장 최근 여행에서의 일이었다. 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피엔자에 가고 싶었다.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에 완전히 반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부터 세심하게 준비했다. 외국 사이트들을 뒤져서 버스 시간을 출력했다. 시골로 들어가는 버스들은 주말이면 없어지기 일쑤니까 평일로 일정을 짰다. 하지만 버스가 한 대도 없었다. 버스 터미널에 버스가 한 대도 없다니. 이탈리아 국경일이라는 답을 들었다. 동방 박사가 온 날이래나 뭐래나. 며칠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다 쉬었으면서 온 동네가 난리였으면서 니네들이 왜 또 쉬는 건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없던 버스가 올 리 없었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혹시 다른 곳에 버스가 있나 해서.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순간 고개를 돌리니 내가 저 멀리 언덕 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 버스 터미널이 또 있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는 그리로 달린 것이었다. 하지만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대신 버스 시간표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확인해보니 10분 후면 버스가 온다는 스케줄이 적혀 있었다.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기다렸다. 10분, 20분, 30분. 정말 못 가는 건가? 예약한 호텔은 날리는 건가? 낯선 땅에서 미아가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 때문에 식은땀이 막 나는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그냥 여기에 더 머무를까? 거기 호텔도 다 예약해놨어. 환불도 안 되는 거야. 그 조건으로 싸게 예약했거든. 며칠이나 예약해놓은 거야? 이틀. 그럼 가야겠네. 택시라도 탈까? 1시간이나 걸리는데 택시를 탄다고? 물어나 보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싶어 택시를 물어봤더니 10만원 정도의 가격이었다. 어차피 거길 안 가도 숙박비로 10만원 이상 날리는 거였다. 택시비로 10만원을 날리나 숙박비로 10만원을 날리나 똑같다 싶어 택시로 출발했다.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그제야 남편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뭔가 바뀌었다. 신혼여행에서 비행기를 놓쳤을 때 남편은 저기압이 되었다. 몇 번의 사건을 겪으면서 남편이 그때마다 소소하게 저기압 상태로 돌입하는 걸 보았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웃었다. 남편이. 아님 말고의 태도로 나를 달랬다. 남편이. 나의 무능한 여행 짝꿍이. 화 안 나? 왜 화가 나? 버스를 놓쳤잖아. 버스가 없었는데 뭘. 그래도 표정도 안 굳었어.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다 차려놓은 여행에 내가 무임승차한 거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변수에 화를 내는 건 사람이 염치가 없는 거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뭐 버스 없는 게 무슨 별일이라고. 화가 왜 나? 함께한 7년의 여행이 준 선물 같았다. 아니, 명백한 선물이었다. 여행에서의 남편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내가 한참 버스를 찾으러 뛰어다닐 때 남편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그전에는 얌전히 나를 기다리던 사람이 자기도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느새 남편은 다음 여행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에 다녀온 곳을 이야기하면서 또 가고 싶다고 줄기차게 말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작은 도시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변수 앞에서 나를 안심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남편이. 나의 무능한 여행 짝꿍이. 더 이상은 결코 무능하다 말할 수 없는 여행 짝꿍이 된 것이다. 여행의 경험이 많은 내가 여행의 경험이 전무한 남편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처음 나의 오만한 생각이었다. 7년 동안 같이 여행을 다녀본 결과 남편도 나를 바꾸고 있다. 내가 내 욕심에 지쳐 방황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남편이 알려주었다. 와, 그건 한 번도 생각 못한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 거길 안 가도 된다니.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된다니.
새로운 여행의 문이 열린 건 그때였다. 저기가 유명하대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누가 그래? 라고 물었다. 블로그에서 봤어 라고 대답했더니 남편은 그 사람이 이 도시의 모든 식당을 다 가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난 남들이 어딜 가는지 뭘 먹는지에는 관심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새로운 여행의 문은 또 열렸다. 어떤 여행 정보도 없는 남편에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다. 목적지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다. 순간순간의 우리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남편은 우리의 여행을 바꾸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여행을 바꾸고 있었다. 나에겐 무능한 여행 짝꿍이 있다. 무능해서 가장 유능한 짝꿍이 있다. 외로움이란 짝꿍도 좋았지만 나는 지금 이 짝꿍이 정말로 좋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모든 요일의 여행 마지막 에피소드를 읽었는데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그 표현이 지금 제가 이 해변에서의 낭독을 정말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이 파도 소리 때문에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 글을 읽은 것 같아요. 이번 화는 제목은 가장 무능한 여행 짝꿍이었지만 나의 무능한 여행 짝꿍이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나의 무능한 책 읽어주는 남자가 아니었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읽으면서 파도 소리에 정신을 뺏기기도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읽다가 다시 한 몇 미터 뒤로 빠져서 읽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뭘 읽는지 내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파도 소리만 온통 제 귀에 가득 차서, 그리고 읽다가 중간중간에 불꽃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리를 또 피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읽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녹음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강릉에 가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강릉으로 가는지 정확히 말하면 강릉이라기보다는 경포대죠. 경포대 해수욕장. 여기 경포대로 온 이유는 특별히 이곳에서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가령 제가 한산도에 갔을 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에 관한 글을 읽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글을 쓰셨던 신영복 선생님이 한산도에 가서 직접 그 글을 쓰셨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경포 해변이 저한테 갖는 의미 그거였어요. 네, 이 해변이 저한테 주는 의미를 말씀드린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어느 정도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걸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여행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난번에 읽었던 글 중에 여기서 행복하자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행복했던 제 마음속에
첫 여행을 왔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당시에 저는 꽤 긴 시간, 정말 오랫동안 여행이란 걸 하지 않고 살아오고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좀 힘에 부치는 어떤 일을 이제 막 시작했었던 단계죠.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그 일을 그래도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그게 심적으로 저한테 주는 어떤 부담감이 컸었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 이후로 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뭐랄까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여기 바닷가에 와서 사람들 틈 사이에서 물속에서 뛰어놀면서 꽉 막혔었던 정수리 혈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수리 혈이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백회라고 하죠. 그 요가 배울 때 수없이 들었지만 끝끝내 알 수 없었던 그 백회혈의 존재를 제대로 확실하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한 지름 5cm 정도 되는 숨구멍이 정수리에 뻥 뚫려서 너무나 시원하게 제 영혼이 큰 숨을 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1박 2일의 짧은 여행의 여운은 돌아오고 나서도 한 2주 동안 남아서 마치 따스하고 투명하고 그 자유로운 기운이 계속 저를 감싸고 있는 듯한 구름처럼 그런 상태로 지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의 여름, 내년의 경포대를 꿈꾸게 했죠. 그 당시에 저는 그 한번 생기면 한 30분 가까이 가시지 않는 심한 어지럼증을 겪고 있었는데, 하루에 몇 번씩 왔던 그런 어지럼증을 한 1년 정도 겪고 있었는데, 그게 그 2주 동안 감쪽같이 사라졌었어요. 그 어지럼증은 그 후로도 한 3년 정도 계속됐지만, 그 경포 해변에서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는 피서철 뉴스 영상을 보면 물 반 사람 반의 풍경이 정말 싫었었다고. 사람 없는 바다, 사람 없는 풍경을 좋아하던 저였는데, 근데 그 북적대는 목욕탕 같은 바다가 너무나 기분 좋더라고요. 애들처럼 뛰어노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그 천진난만한 미소가 그 여름 그 해변의 아름다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저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보다 물 반 사람 반을 더 좋아합니다. 그때 여우비가 왔었는데, 그 여우비가 내리던 바다에서 햇살과 빗방울과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맞으면서 배영을 하던 그 순간을 매해 여름이 되면 꿈꿉니다. 아직도요. 근데 6년 만인 것 같아요. 여기에. 그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 이 모든 요일의 여행 낭독 허락을 받을 때 출판사에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내용을 추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것도 읽고 싶고 저것도 읽고 싶고
읽어드리고 싶은 글들이 많아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소개해드릴 수 없었지만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김소연, 시옷의 세계, 마음 산책.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못났든 당신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당신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당신이 들려주는 말들을 사랑한다. 그게 거짓투성이어도 상관없다. 당신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당신을 나는 당신이라고 부르려 한다. 당신이 들려주는 말들을 당신의 진심이라고 여기려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함께 믿고 싶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가 글 중에 인용된 김소연 작가님의 시옷의 세계 중 일부고요. 지금부터는 김민철 작가님이 쓰신 글이에요. 작가님이 카피라이터셔서 정말 짧은 문장 속에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마법을 부리시는 능력이 아주 출중하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여행객.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만났으니 잠깐만 진심을 보여주겠니? 너의 보석을 내게 보여주겠니? 나는 여행객. 너의 보석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길 사람. 그 보석이 이 도시에서 가장 빛난 보석이라고 믿어버릴 사람. 기꺼이 믿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나의 이름은 여행객. 너의 진심을 알고 싶은 사람. 슬며시 드러나는 너의 진심에 내 여행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 무모한 사람. 아직도 진심을 믿는 순진한 사람. 나의 이름은 여행객. 지금 읽어드린 글의 에피소드는 사실 제가 지금 이 해변에서 말씀드린 저의 작은 진심, 저의 작은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맥락상 딱 닿지는 않는 글이지만 그래도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바다에 와서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